반갑습니다. 혼자서 터득하는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업무 가이드 저자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인데요. 여러분이 소득처분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원천징수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소득처분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은 세무법인 위드포러스에서 이사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경력사항이라든가 전문 분야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소득처분, 그죠? 세무조정 이후에 소득처분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서 원천징수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관련된 거고, 그렇다면 소득처분, 세무조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계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요. 자, 마지막에 결산의 꽃은 재무제표죠. 여러분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등을 만드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세금 신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죠? 회계 결산했을 때 재무제표를 하는 목적,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자,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결산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재무제표를 요청하게 되나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달라고 하나요? 재무제표죠. 그죠? 세무조정 계산서, 세금 낸 거와 관련된 거는 관심이 없고 재무제표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죠? 의사결정, 어떤 의사결정?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할지, 아니면 이자율을 높일지, 아니면 낮출지, 인하할지 관련된 의사결정하는데, 이러한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로서 재무제표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결산하고 난 뒤에 재무제표 만들게 되면 이러한 의사결정 투자자들한테, 그죠? 이렇게 제공하면 되는 거고, 세법은 뭐예요? 세법은 세금, 법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가는 거죠. 그죠? 그럼 세법은요, 어떻게 세금을 가져가느냐? 소득 금액에 대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가져가는데, 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회계상의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입금 사항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송금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입금 항목에서 송금 항목을, 그죠? 차감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회계에서의 수익과 세법에서의 입금이 같으냐?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비용과, 자, 회계에서의 비용과 세법에서 송금이 같으냐?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계산하는 게 원래 맞으나, 이렇게 같지 않는데 완전히 다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거의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입금에서 송금 빼는 이런 직접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결산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상 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세법상의 소득금액이 나온다. 그래,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가져가고, 이렇게 세계와 세법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냐?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표이사가, 그죠? 개인적으로 법인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주유비 500만 원을 사용했다.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세법 같은 경우에, 그죠? 세법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 그죠? 이익에서 만약에 그러한 개인적인 것으로 사용된 거는 사업 무관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면 소득처분으로 해가지고 상여로 처분하게 돼요. 상여로 처분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이익이 50이었는데
플러스 그죠? 세무조정 과정에서 30이 돼서 소득으로 80에 대해서 세금 가져가는 건 맞으나 그죠? 이렇게 세무조정한 것이 만약에 외부 회사 외로 나가게 되게 된다면 그 회사 외에 개인이 받는 경우 이것은 그 개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그때 소득세가 한 번 더 부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그죠? 회사 외에 있느냐 내외에 있느냐 관련해서 그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좀 보세요. 자, 세무조정 과정에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그리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내고요. 이러한 그죠? 세무조정에서 기속자를 따라가서 그지? 거기에 관련된 기속자는 기속자대로 내부에 있을 때는 그죠? 유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하게 되면 이 기속자에 따라서 이 그죠?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한 번 더 부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대표이사가 그죠? 자기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데 법인카드로 주유 500만 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비용은 아닌 거죠. 그죠? 회사 비용이 아닌데 만약 회사 비용으로 했다라고 하면 단지 송금불산입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자, 그 대표이사에게 뭘 준 거와 같은 거다? 그죠? 급여를 500만 원 준 거와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죠. 그랬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매월 만약에 급여를 주면서 주요비로 대표이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면 세무조정 이거는 여러분 직접 준 게 아니고 세무조정 과정에서 그죠? 개인적 사용에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그죠? 500만 원을 준 걸로 하는 경우도 그 사람의 당연히 급여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급여 준 거와 똑같이 원천 징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 처분에 대한 그죠? 이 원천 징수 의무라는 게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대표이사에게 500만 원을 직접 줄 때도 원천 징수 하듯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거 500만 원이 송금불산입 당하면서 밝혀졌다라고 하면 이 또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 원천징수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일단은 여러분 입금산입하고 송금산입 있으시고요. 입금산입이란 일단 회사한테 들어왔는데 그게 나갔다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유출된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입금산입하고 송금산입 있으시고요. 그죠? 산의 유보와 기타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송금산입 같은 경우에는 그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을 따라갈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만 사회 유출, 회사 외부에 유출됐는데 그게 누구의 손에 갔느냐? 누구 손에 갔는지 기속자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만약에 주유비가 주주가 만약에 사용한 거다. 그 차를 주주가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주주한테 뭘 준 거와 같다? 배당 준 거와 같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실제로 개인한테 배당 주게 되면 원천징수 하듯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지급한 게 밝혀지면 원천징수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직원이 주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긴다? 임직원이 이긴다. 그죠? 어떻게? 임직원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직원은 제외해서 임직원은 그죠? 어떻게? 기속자별로 상여로 해서 급여로 보겠다.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임직원한테 준 건 아니고 이런 어떻게 해요? 자, 외부에 나간 게 확실하고 사회 유출된 게 맞는데 기속을 따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속을 따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자, 기속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는 건 여러분이 법인세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지 사대보험 할 때 보수총액 신고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기속이 불분명할 때는
그치? 누가 가져간 걸로 본다?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봐서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나갔는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한테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소득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 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법정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접대비 한도 초과로 인해서 송금 불산이 됐는데 한도 초과 있으니까 누가 있는지 누가 썼는지 어떻게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에서 콕 찍어서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해서 더 이상 따라가지 마라라는 규정이 있으시니까 이 두 개는 여러분 소득 처분 어떻게 한다?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은 원천 징수와는 관계가 없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 제가 대표자 자녀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만약에 귀속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무슨 소득이 된다? 기타 소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주주한테 배당 줄 때 내가 급여나 그제 대표이사나 부장님한테 그 관련해서 자금 그죠 운전 자금 운전 보조금 같이 해가지고 500만 원을 줄 때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기타의 사람한테 사례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소득을 줄 때 여러분 원천 징수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언제 밝혀졌다?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기속자를 따라가 보다 보니 주주와 임직원과 기타의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 똑같이 그죠? 배당, 급여, 그죠? 기타 소득이란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죠? 이분들은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자 지급한 거 법인이 지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죠. 자,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했을 때 소득 처분이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이 됐어요. 그죠? 됐어요. 그렇게 되면 상여를 그냥 인정 상여라고 이 배당을 인정 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천 징수해야 되죠. 똑같이 배당 주고 급여 주고 기타 소득 준 걸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원천 징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천 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 보면요.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기속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액 알아야 되는 거. 우린 금액 알잖아요. 500만이라는 거 알고 있고. 자, 원천 징수 이행 상한 신고하다 보면 여러분 요 신고서의 오른쪽 위에 쭉 보시면 뭐가 나오죠? 자, 지급 기속연월하고 지급연월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속연월하고 지급연월을 모른다면 신고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급연월이 더 쉬우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급연월이에요. 그럼 지급연월이 중요한 얘기는 언제 원천징수해야 되냐라는 거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지급했을 때 원천징수해라. 그럼 지급한 그때 원천징수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급연월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급은 언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급여 받는 거라든가 배당 받는 거는 실제로 지급받는 게 있는데 이건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생긴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급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이거 언제 알았어요?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알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요. 어떻게? 자, 법인세 여러분 법인세 신고한 날 지급한 거다. 법인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할 때 지급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근데 신고할 때 발견을 못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수정신고하게 되죠. 그럼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라고 하면 수정신고하는 날 지급한 거예요.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버텨요. 언제까지 버텨요? 세무조정 안 하고, 여러분, 수정신고 안 하고 버텨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세무조사 나오기까지겠죠. 근데 세무조사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분 배당 준 거, 급여 준 거, 기타 소득 준 걸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언제 준 걸로 원천징수 해야 되느냐?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라는 걸 주게 돼요. 소득이 변했습니다. 배당 소득이 있으시군요.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 받은 날 나는 지급한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급 시기는 쉽죠? 어떻게? 법인세 신고한 날, 수정 신고한 날, 변동통지서 받은 날을
지급 시기를 보고 그때 원천징수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는 거예요. 자, 기속이 어려워요. 기속이 여러분 조금 어려우신데요. 여러분 자, 요 지급연월은 원천징수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 입장이죠?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이죠. 자, 기속연월은 누구 입장이죠? 기속자 기준이에요. 기속자가, 그죠? 소득받는 자가 어느 연도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어느 연도에 소득을 받은 걸까요? 하는 게 기속연월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 수입 시기, 그죠? 수입 시기라고도 하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수입 시기. 그렇다면 자, 상여나 배당이나 기타 소득은 어느 연도에 받은 걸로 보겠냐라는 거죠. 그죠? 어느 연도에 받은 거냐라고 했을 때 자, 법문에서는요. 상여는 당초 연말정산의 기속연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배당하고 기타는 같죠? 어떻게?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배당하고 기타 소득이 더 쉬워요. 이거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먼저 하면요. 배당하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요. 당해 사업연도, 이런 당해 사업연도가 세무조정 받은 그 해, 그 사업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니까 여러분 자 결산 확정은 그죠? 만약에 2023년 이라고 하면 언제 결산 확정이 되죠? 2024년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산 확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이 법인의 당해 사업 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라고 하면 대체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쉽게 직관적으로 보실 때는 세무조정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귀속 시기가요. 그렇죠? 그럼 2023년도에 대한 이제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배당과 기타 소득의 기속 시기는 2024년이 되는 거죠. 자, 상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연말정산의 기속연월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요, 이 상여는 그죠? 세무조정 대상 연도라고 해서 법인이 2023년도 법인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몇 년도에 기속되는 급여로 보냐? 2023년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말정산의 기속연월이라는 거예요. 기속연월. 자, 여러분 2023년 년의 근로소득이에요. 자, 2023년에 급여 받은 거에 관련해서 자, 연말정산은 언제 하죠? 2024년 2월에 하게 되죠. 그래서 2023년 기속, 언제? 연말정산의 그죠? 기속연월이는 언제가 된다? 2024년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의 기속 시기는 다음 연도 2월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자, 지급연월일은 신고일과 수정신고일, 그죠? 그리고 그 소득금의 변동통지일이 지급한 걸로 보는 거고, 자, 상여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 대상 연도의 소득이다라는 거고, 배당하고 기타 소득은 다음 연도 그죠? 세무조정 대상 연도 다음 연도 소득으로 본다는 거, 이거 반드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떻게? 자, 꽃표 1년 기속이에요. 꽃표 1년. 여러분 자, 꽃표 1년이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2021년으로 그냥 할게요. 2021년 기속 법인세 세무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소득처분이 나왔어요. 자, 법인세 신고는 2022년 3월 31일에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죠? 지급 시기는 여러분 똑같죠? 어떻게? 2022년 3월 달이 지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똑같고요. 자, 기속 시기, 여러분 기속 시기 같은 경우에 상여 급여는 여러분 세무조정 대상 연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 꽃표 1년, 여기서는 꽃표 1년으로 할게요. 꽃표 1년일 거고, 자, 배당하고 기타 소득은 어떻게 했어요? 꽃표 2년, 그죠? 꽃표 2년, 그리고 관련해서 보셨을 때 자, 어떻게 해요? 결산 확정일이 3월 15일이니까 3월달. 다음 연도 결산 확정일이니까 꽃표 2년 3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내가 상여 관련해서는, 그죠? 2000, 꽃표 1년, 그죠? 꽃표 1년에 여러분이 내가 상여가 기속연도라고 했는데, 기속 시기가 왜 꽃표는 2월로 되어 있죠? 그죠? 제가 그랬죠? 이러면 어떻게 해서. 자, 내가 꽃표 1년 기속 연말정산의 기속 시기는 항상 다음 연도 2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기가 되는 거는 기속 시기는 그죠? 꽃표 2년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속되는 연도는 꽃표 1년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2021년 기속 연말정산에 대한 그지? 연말정산에 대한 기속 시기는 다음 연도 2월이더라. 그래서 소득은 꽃표 1년 거이지만 그치? 여러분 표현을 어떻게 한다? 꽃표 2년 2월로 하는 거는 연말정산의 기속 시기이기 때문이더라 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이 그랬을 때 보시면 이 세무조정이라는 게 언제 일어나요? 3월 달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천징수를 언제, 이런 연말정산 언제? 2월 달에 하고 지급명세서 언제 제출해요? 자, 그죠? 3월 10일까지 여러분 제출하잖아요. 근데 3월 10일까지 세무조정이 안 나왔어. 그치? 그럼 나는 500만 원이라는 급여가 있는 걸 몰라. 그럼 연말정산 장대는 500만 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했겠죠. 근데 지급명세서까지 다 제출하고 난 뒤에 세무조정 결과가 나왔네. 어떻게? 500만 원 더 준 거예요 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꽃표 1년도에 그죠? 내가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연말정산까지 다 끝났는데 나중에 세무조정했더니 5,500으로 하세요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자, 꽃표 2년 3월 10일까지, 그렇죠? 만약에 세무조정이 원래는 2022년 꽃표 2년 3월 10일이다. 근데 세무조정이 3월 10일 이후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다?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되는 거고 지급 명세서도 뭐한다? 다시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억되시겠죠? 어떻게? 내가 3월 10일까지 다 끝났더니 500만 원 더 있는 거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연말정산 다시 해가지고 추가되는 세금 내셔야 되는 거 하나 하고 재무제표가 아니고 지급 명세서도 재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3월 10일까지 내가 지급명세 제출하기 전에 벌써 세무조정이 끝났다? 그러면 5,500에 대해서 나는 연말정산했을 거고 지급명세 제출했으니까 더 이상 할 거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벌써 보시면요. 자, 여러분 보셨을 때, 자,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가 확정된다. 그러면 내가 연말정산한 상태에서, 그죠? 뭐 500만 원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정산 자체를 어떻게 한다? 5,500에 대해서 하고, 지급명세도 어떻게 제출했을까? 5,500에 대해서 제출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더 이상의 원천징수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게 결론이고요. 그랬을 때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법인세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소득 자료에서 내가 지금 인정상여, 그지? 명세서. 소득 자료죠. 인정상여 명세서인데, 자, 소득 구분에서 내가 인정상여, 세무조정하는 거에서 소득 처분이 나는데 인정상여예요. 자, 기속은요, 꽃표 1년 2021년인데요. 그죠? 여기서는 좀 금액이 크네요. 5천만 원에 대해서, 그지? 더 이제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을 더 준 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지? 저희는 그냥 500만 원을 할게요. 그죠? 만약에 500만 원에 대해서, 그지? 내가 이번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상여가 나왔다. 근데 추가적으로 했더니, 여러분, 원단이 하나, 공 하나 빼고서 해볼게요. 자, 원천징수할 계획이 70만 원이 나왔다. 근데 나는 뭐다? 이런 이미 다 알고, 그지? 원천징수 언제? 원천징수 연말정산할 때 다 했다. 그죠? 그랬을 때 신고 여부 어떻게? 나 다 신고하고 원천 신고하고 지급명세 다 제출했다. 그렇게 됐을 때 연말정산 원천징수필.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인정상여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 끝났어요라고 하고 우리 여러분은 더 이상의 연말정산을 추가하거나 지급명세 재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자, 연말정산 이후에 내가 실컷 그치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까지 다 제출해서 그치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이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해당 과세기간에 그죠? 근로소득과 5천만 원과
인정상여로 어떻게 500만 원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더라. 그렇죠? 그러고 난데 추가 납부세가 원천징수 신고 납부해야 되죠?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버렸네요. 그치? 그리고 이런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면 직업명세서 수정제출. 그죠? 직업명세서 수정해서 제출하더라. 재제출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랬을 때 가산세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자, 그죠? 원천징수도 신고 납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법인세 신고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 없죠. 근데 그걸 넘겨버리면 가산세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신고 기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고하고 제대로 신고하고 직업명세서 재제출하는 거는 처음에 너 5천만 원 했는데 왜 5,500이야? 가산세 그거는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보세요. 직업명세서란 개념이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5천만 원에 대해서 그죠? 내가 500만 원 더 해가지고 세금을 내놨어.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도 있지만 사업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국가가 만약에 직업명세서 5천만 원을 딱 받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얼마죠? 5,500이죠. 5,500인데 만약에 직업명세서를 재제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대표이사가 다른 사업소득이 있었어요. 다른 사업소득 1억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5월 달에 가서 5천만 원과 1억을 더해서 이제 신고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근로소득은 5천만 원이에요? 5,500이에요? 5,500이니까. 그죠? 그래서 5,500입니다 라고 해서 재제출하게 되면 5월달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도 기다리는 거는 5,500하고 1억을 합쳐서 신고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반드시 직업명세서 재제출. 요거는 세트예요. 그죠? 세트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관련해서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자료 명세서에 그죠? 인정상여 있었고요. 그죠? 기속은 2020 곱하기 1년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공 하나 떼기로 했죠. 책에는 5천만 원, 700만 원 됐는데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5천하고 그리고 500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500에 관련해서 더 있습니다. 그죠? 500에 대해서 저는 이제 원천 이제 세무조정 과정이 생겼어요. 자, 추가적으로 이거 500을 더했더니 만약에 70만큼 더 내야 돼요. 그치? 그랬을 때 원천징수 원래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랬죠? 법인세 신고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인세 원천징수일은 3월 31일이고요. 저 지금 원천징수 신고 안 했고요. 이제 이런 상태로 저희 지금 인정상여 신고 안 된 상태입니다. 라고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가겠죠. 왜? 신고 안 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 신고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는 매월 신고자고요. 그죠? 나는 소득 처분에 대해서 이번에 원천 신고합니다. 소득 처분에 대한 원천 징수 관련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 처분의 원천 징수는요. 수정 신고 아니에요. 수정 신고 수정 아니고요. 자, 별도의 신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만 신고하면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이다라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언제 2000 꼬표 1년 기속이라고 했으니까 꼬표 1년 기속 연말정산의 기속연월은 언제더라? 꼬표 2년 2월이더라. 맞죠? 그리고 직업은 언제더라? 법인세 신고 꼬표 2년 3월. 이제 직업 시기. 그죠? 그러니까 2000 꼬표 2년 3월. 맞죠? 그러고 난 뒤에 연말정산 난해해서 자, 한 사람, 대표이사 한 사람인데요. 그치? 자, 직업은 얼마? 500만 원 했습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500을 더했더니 추가지른 세금이 70만 원이에요. 그치?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당월에 환급에 남아 있으면 환급한 걸로 하고 환급할 금액이 없으면 지급하는 걸로. 그치? 지급을 해서 소득세 이번에 70만 원 낼게요. 언제까지 낸다? 꼬표 2년 4월 10일까지 여러분이 신고 납부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죠? 직업명세서 재제출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득처분, 그지? 그러면 세무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죠? 여러분이 소득금액 합계표, 그지? 조정합계표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뭐가 있으면 상여 있다, 배당 있다, 기타 소득 있다 하면 원천징수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자 소득처분 상여 있고요, 배당이 있고요, 기타 소득 있다. 기숙자가 누구일 때? 자, 임원, 직원, 그죠? 그리고 만약에 임원이 아닌 주주일 때는 배당일 거고요. 임원, 임직원, 주주가 아닌 경우 같은 게 기타 소득이 있을 것이다. 자, 원천징수 세율은 여러분이 급여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말정산해서 기본 세율로 연말정산 해주시면 되고, 배당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5.4%이고요.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2%죠. 이제 이때는 필요경비 없을 거니까 지급하는 금액의 22% 원천징수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소득처분이 기타 사회 이출이다 하면 따라가지 않겠다. 따라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도 신경 안 쓰,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 해당 없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 자, 소득세 확정 신고는 누구 입장에서? 소득자 입장에서, 그죠? 신고, 처분, 통보 받은 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제 신고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음 달 말일까지 어떻게 다음 달 말일까지 여러분이 확정 신고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수정 신고를 했어요. 수정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미 그죠? 소득세 신고까지 끝났어요. 그지? 사업소득 1억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소득 5천에 대해서 신고했는데 법인세 신고할 때는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한 7월이나 8월 달에 만약에 수정 신고하는 과정에서 500이 더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똑같이 여러분 어떻게 원천 신고하시고 직업명세서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사람의 근로소득은 5천이 아니고 5,50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5,500에 대해서 직업명세서 제출을 회사에서 하게 되면 이 대표이사는 그죠? 다음 달 말일까지 제가요 5천하고 1억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원래는 5,500과 1억에 대해서 원래 합쳐서 신고해야 됩니다. 추가되는 거 신고 납부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음 달 말일까지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는 분은 요 소득세 확정, 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소득 처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그죠? 여러분이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만약에 세무조정 끝난 거 관련해서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처리해 주셔야지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이거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하셔서 제대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